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세 철학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제 중세 철학의 도입부에 들어왔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중세 철학과 관계해서 그 313년 밀라노 칙령과 더불어 박해받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의 제국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 90년이 지나고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박해 시대에는 묻지마 신앙으로, 그죠? 그 박해 시대를 버티는 교회가 드디어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수많은 황실, 황족, 황제를 위시하는 황실의 가족들, 황족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로마의 유력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죠. 박해 시대 때는 원래 종교가 박해를 당하면 신앙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그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박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교회에 몰려왔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그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 고백과 관계한 많은 질문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저 이성이라는 것, 이성적 설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과 굉장히 신앙이라는 그 믿음의 체계와는 대단히 이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의 체계, 즉 철학의 체계가 그 신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이 두 요소가 함께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철학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의 교세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신앙과 이성이 함께 손잡고 연동을 하면서 교리 체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갔던 것이죠. 이 교리라는 것은 독트리나라는 거예요. 독트리나 라틴 말로 이게 독트리나죠. 독트리나 이게 이제 교리죠. 교리. 우리 말로 하는 이걸 교리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독트리나를 교리라고 번역한 거죠. 가르침의 이치라는 뜻이죠. 교리. 근데 순 우리 말로는 이 교리라는 것은 뭡니까?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가르침. 그 교리의 체계가 이제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리가 체계화되고 이 교리의 체계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의 이 상황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로마의 유력자들, 지성인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아버지, 그죠?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교부라고 불렀던 겁니다. 교부라고 불렀던 거죠. 한자로 교부 이렇게 써요. 교부. 이게 이제 독일 말로는 그 키르켄파트라고 합니다. 키르켄파터. 교부. 교회의 아버지. 영어는 처치파더라고 불렀던 거죠. 처치파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교회의 선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부들이 등장해서 기독교 교세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그 체계화된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 선생들을 가리켜서 교부, 교회 아버지, 처치파더, 키르켄파터, 교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부의 대표 주자가 다름 아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필두로 한 교부 철학의 시대, 즉 교부들이 활동했던 교부 철학의 시대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부라는 이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부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에 활동했던 선생들을 가리켜서 그죠 교부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활동하다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죠 예수의 가르침을 그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웠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는 뭐랄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뭡니까 직접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뭡니까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이제 뭐 기록하고 체계화시켜서 이 가르침을 전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제자들을 사도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교부.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교부라고 불렀죠. 사도들의 제자들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담당했던 인물들을 사도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교부들이 이제 1세기 후반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부라는 용어는 그때부터 이제 교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치 파더라는 용어가. 그리고 사도 교부들이 이제 그 활동하다가 그들이 이제 세상을 한둘이 떠나면서 그 이후에 사도 교부들의 제자들로서 그리스 로마의 그 정치문화 종교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인물들, 그런 교부들이 사도 교부들의 다음 세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교부들을 가리켜서 변증가들이라고 했습니다. 변증가들이라고 부르는 교부들이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변증가들을 다른 말로는 변증교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변증교부.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 로마적 어떤 그 사상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론하는 입장을 감당했다고 해서 이 교부들을 호교교부라고 합니다. 호교교부. 여러분 호교란 말이죠. 그 종교를 수호하는 교부들이죠. 호교교부라는 그 용어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호교론자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그 이 호교론자, 호교교부 아니 변증교부, 변증론자라는 말은 바로 사도 교부들의 후계자들로서 그죠 교회의 선생으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그죠 그 시대의 그 그리스 로마적 상황 속에서 교회 가르침과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호교교부들, 변증교부들 내지는 변증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증교부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어떤 그 당시 교회에서 이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이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 가르침을 펴고 가르침을 체계화시켰던 그 다음 세대 교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보편교부 내지는 가톨릭 교부라고 하는 그저 교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보편교부, 그죠? 가톨릭 교부에 속하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교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 철학의 시대에서 바로 그죠? 중세 철학의 도입부에서 등장했던 교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중세 철학의 이 시기를 바로 뭐냐면 교부 철학의 시대라고 하고 이 교부 철학의 바로 그 태도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철학을 우리가 나눌 때 중세 천년으로 봤을 때 그죠? 중세 천년으로 봤을 때 이 중세 천년에서 한 500년 시기를 지배했던 철학의 시기를 교부 철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 철학의 시대의 그죠? 태도, 그 도입부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20대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전문가가 되었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그는 마니교라는 종교의 젊은 시절에 심취해져 있었습니다. 마니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도가 되어서 마니교에 심취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적부터 악의 기원, 이 세상에 왜 이 악이 관영하고 악이 팽배하고 너무나 빈번하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선한 사람들에 대하여 빈번하게 승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고민했던 어떤 그런 그죠 종교적 감수성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심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니교의 교리, 교설 내지는 교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준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해서 마니교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성과 악의 투쟁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악이라는 두 개의 악 실체가 투쟁하고 싸우면서 이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것은 그저 성과 악의 투쟁 속에서 악신으로부터 그저 이 세상에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의 악신과 선신 내진 성과 악의 투쟁이라는 것이 악의 기원에 관해서 그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준다고 젊은 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처음에 마니교에 심취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니교의 성과 악의 투쟁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어떤 허구성을 발견하면서 마니교는 속임수고 마니교는 뭡니까? 하나의 어떤 거짓된 사상이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인지하면서 마니교로부터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니교로부터 떠나서 그는 36살 때 36세 때 파란만장한 그의 지적인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교회의 교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마니교라는 이 종교에 대한 좀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마니교는 그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말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쭉 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강성한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였죠. 기독교와 자웅을 겨루는 세계적인 종교였습니다.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쭉 편만하게 마니교도들의 세력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와 자웅을 겨루던 세계적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니교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어느 날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날은 마니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도대체 그 강성한 세력을 가진 마니교가 왜 갑자기 그죠?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역사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마니교 미스터리입니다. 어디로 갔나 마니교, 그죠? 어디로 갔나 마니교. 그런 이제 미스터리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니교는 마니가 창설한 종교죠. 마니가 창설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할 때 이제 마니에 관해서도 배울 텐데, 마니가 페르시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니가 창설한 종교인데, 마니는 스스로가 교인임을 자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니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자임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자기가 13번째 사도, 14번째 사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도임을 자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토론이 있는가? 마니교가 기독교의 이단 종파냐, 아니면 다른 종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냐라는 어떤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의와 토론이 있는 거지요. 마니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의 사도라고 자임하는 이 마니의 어떤 정언을 빌자면, 마니교는 기독교의 분파 내지는 이단 종파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에서 마니교가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라는 견해가 또 강력한 그 힘을 또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니교가 기독교의 한 분파냐, 이단 종파냐, 아니면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36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지적 방황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로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해 있다가 마니교로 갔다가 다시 마니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종하기 이전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종하고 나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할 때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고 해설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철학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교를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변조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플라톤주의화 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정당한 견해가 아니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류의 가치관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그 주류의 철학이 신플라톤주의였죠. 강성한 세력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양인들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그 당시의 교양인들의 철학적 교양이었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죠.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적인 가치체계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뭡니까? 선교하고 그들에게 보교를 하려면 신플라톤주의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설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사용은 신플라톤주의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그 당시에 주류의 지성인들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그저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사용한 것은 기독교를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변주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심지에 있었던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교화하기 위하여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사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의 역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언제나 이성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세 철학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중세 철학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의 견해죠. 그래서 중세 철학 전체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했을 때 전반기를 사람들은 교부 철학의 시대라고 하고 후반기를 스콜라 철학의 시대라고 분류해서 나누어서 중세 철학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중세 철학의 첫 시기부터 500년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부 철학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500년의 시대를 스콜라 철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스콜라라는 말은 라틴어 스콜라인데요. 이 스콜라라는 말이 원래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라는 뜻이죠. 이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라는 뜻이죠. 스콜라 학교라는 뜻이죠. 학교. 스콜라 철학에는 학교 철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스콜라는 원래 스콜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스콜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여가가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일이 바쁘고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요, 이 자유인과 귀족들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치스러운 호비, 취미생활이었죠. 여가가 많아야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무슨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건 노예들이 했잖아요.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귀족들은 뭘 했습니까? 여가가 많았으니까 이 많은 여가 시간에 이제 그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여가라는 말로부터 스콜라 학교라는 말이 왔죠. 스콜라 철학, 학교 철학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중세 철학의 이제 그 중반부터 후반기가 바로 스콜라 철학의 시대입니다. 왜 이걸 스콜라 철학의 시대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철학이죠. 그 중세 중기에 오면 이제 수도원이 창설되고 수도원에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는 학교에서 이제 그죠? 그 기독교 신학과 철학과 사상이 학습되고 가르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스콜라 철학의 시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교가 중세 중반기에 많이 설립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그저 교리가 정립되고 신학 사상이 정립되어서 발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부 철학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라면 스콜라 철학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다고 할 수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수 있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스콜라 철학의 그죠 대변자였고 스콜라 철학의 그죠 완성적 대변자고 집대성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부 철학 시대와 스콜라 철학 시대로 나누어서
중세 전체를 1000년으로 본다면 전반기 500년 동안은 교부 철학의 시대죠. 그리고 교부 철학의 시대 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필두로 해서 교부들이 사용했던 신학이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뭐랄까 이성적인 이성의 툴로서 사용했던 철학이 바로 플라톤 철학이었다. 플라톤 철학 내지는 신플라톤 철학이었다면 바로 중세 중기부터 마지막 후반기 500년을 지배했던 스콜라 철학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를 필두로 해서 이 사상가들,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철학의 체계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500년 동안에 교부 철학의 시대 때는 플라톤주의 내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사상, 철학을 정립해간 시대라면 나머지 이 후반기의 500년 동안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 철학을 정립해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초기 500년 동안은 철저히 배제되었는가? 왜 후반기 500년을 지배하게 됐는가? 여러분, 초기의 교부 철학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매우 이단시되는 철학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을 금기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저작들이 금서였던 것이죠. 이것과 관계해서 재밌는 하나의 어떤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위대한 석학이었고 문학가였고 철학자였고 기호학자였던 인물이 있죠. 움베르토 에코 아닙니까? 움베르토 에코 아시죠?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의 입지전적이고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중세의 멜크 수도원이라는 중세 수도원, 이게 멜크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멜크라는 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이 멜크 수도원이 이제 성 베네딕토 수도원 계열의 수도원인데 거기서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과 관계되어서 쓰여진 소설이죠. 추리 소설이에요. 추리 소설. 멜크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중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차원의 정치, 신학, 사상, 철학의 내용들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감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움베르토 에코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소설이죠. 굉장히 위대한 전 작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주 배경도 중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였고 그 당시에 개혁과 갱신의 상징적인 인물로 회자되었던 바로 수도사가 프란치스코 수도의 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오게 되는데 그 수도사의 이름이 뭐냐면 베스커빌의 윌리엄이죠. 베스커빌의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베스커빌의 윌리엄이라는 수도사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바로 이 멜크 수도원에서 벌어졌던 이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 나온 일명 수사관 같은 사람이죠. 탐정 내지 수사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해 달라고 멜크 수도원에서 요청한 거죠. 프란치스코 수도에. 그래서 이제 베스커빌의 윌리엄이라는 이 수도사가 거기에 파견을 나오게 됩니다. 개혁과 어떤 개혁의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죠. 근데 베스커빌의 윌리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이 베스커빌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그 도시예요. 베스커빌 거리 이름입니다. 영국에 있는 거리 이름이죠. 제가 런던에 있는 거리 이름일 겁니다. 베스커빌가에서 탐정 사무소를 차리고 있었던 위대한 명탐정이 있죠. 셜록 홈즈죠. 셜록 홈즈의 사무실이 베스커빌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셜록 홈즈의 베스커빌가가 셜록 홈즈의 탐정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윌리엄 수도사가 바로 베스커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커빌의 윌리엄이다. 이런 이제 그런 인물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서 뭡니까? 명탐정 셜록 홈즈의 어떤 겁니까? 이미지가 오버랩되고 있죠. 그리고 이름이 또 윌리엄이네. 여러분 윌리엄 하면 생각나는 중세의 위대한 수도사 신학자가 있죠. 윌리엄 오캄이죠. 윌리엄 오캄은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 철학하면서 오캄의 사상도 배우겠지만
오캄의 면도날로 유명한 윌리엄 오캄이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크빌가의 윌리엄이란 이 수도사 이름이 윌리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스크빌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스크빌 그 거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베르토 에코가 그죠 창조한 인물인데 셜록 홈즈와 뭐 윌리엄 오캄의 이미지를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여기 그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파견을 나와서 이 살인 사건을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와 이제 이 논쟁을 벌이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부르고스의 호르헤라는 수도사예요. 부르고스의 호르헤. 부르고스 출신의 호르헤라는 수도사와 그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고스의 호르헤라는 수도사가 이 멜크 수도원에서 보직이 뭐는가 하면 도서관에서 일했던 도서관 관장이었죠. 근데 거기서 보면 눈이 멀은 소경으로 나오는데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도서관 관장이고 아주 기억력도 비상하고 엄청난 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철저히 뭡니까? 이 교부 철학 시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승과 관계에서 그저 윌리엄 수도사와 논쟁을 하죠. 식사를 하면서 윌리엄 수도사가 연신 그죠 농담을 하면서 유쾌한 농담을 하니까 수도사들이 즐거워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호르헤 수도사가 말을 하죠. 웃음은 수도사의 덕목이 아니라고 꾸지람하듯이 아주 냉엄한 표정으로 그 윌리엄의 농담을 듣고 웃는 동료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아주 그죠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수도사의 덕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윌리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유머의 사람이셨죠. 그는 참으로 유머러스한 분이셨죠. 그리고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존재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지요. 원숭이는 웃지 않습니다라고 받아치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거죠. 긴장이 오갑니다. 근데 결국은 연쇄살인 사건의 내막이 이제 드디어 밝혀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도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희곡론을 숨겨서 돌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그죠 교부철학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그죠 금서였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사들이 몰래 감춰놓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코미디론을 희극론을 돌려보면서 낄낄거리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던 호르헤 수도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라는 그 책 페이지마다 그 독약을 묻혀 놓았던 거죠. 옛날에 그 장을 페이지를 넘길 때는 침을 묻혀서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독약을 묻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독약에 중독되어서 그죠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수도사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죠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펼쳐졌다고 장미의 이름에 그죠 묘사되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또 재미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중에 희극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게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창작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있지도 않는 그저 가상의 책 희극론을 등장시켜서 중세의 그 멜크 수도원의 연쇄살인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를 그 움베르토 에코는 그 소설에서 자기의 유려하고 뛰어난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철학 시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부철학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죠 중세의 나머지기 500년 동안 스콜라 철학 시대는 바로 뭡니까? 플라톤 철학의 시대가 지나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철학, 그리스도교 철학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서 있게 된 것이죠. 이 변화가,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질문으로 남기고 함께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그저 우리가 상세하게 향후의 중세 철학의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그 함께 중세 철학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시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철학의 시대 구분은 초기의 500년 동안은 뭡니까? 교부 철학의 시대이고 나머지가 뭡니까? 나머지 500년 동안을 스콜라 철학의 시대라고 분류하고 초기에 500년 동안 그 교부 철학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 500년 동안 지배했던 이 철학은 바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철학을 그저 정립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500년 동안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나머지 500년 동안 스콜라 철학의 시대의
그 사상적 동향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세 철학이 어떻게 시대로 구분되는지, 중세 철학의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것과 관계해서 여러분 교부 철학의 시대와 스콜라 철학의 시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중세 철학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교부 철학 시대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중세는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중세 철학 계속해서 저와 더불어 재미있는 중세 철학의 시대로 빠져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염려해 주셔서 이 눈 수술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눈 수술이 뭔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누워서 요양을 안 해도 되는 그쪽 눈 수술 두 종류가 있는데 요양을 안 해도 눈 수술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철학사 중세 철학의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